우리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저 멀리 우주를 탐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계 생명체의 명확한 흔적은 왜 아직도 짙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곳을 혹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흔한 오해를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탐사의 냉철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우주 탐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사막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치 검은 벨벳 위에 누군가 뿌려놓은 듯한 무수한 다이아몬드들이 반짝입니다. 저 멀리 은하수가 거대한 강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바로 저 많은 별들 중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또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은 시간이 흘러 한 명의 위대한 과학자에 의해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1950년 미국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동료 과학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던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 그는 우주의 나이와 크기,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의 개수를 생각하다가 문득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르미 역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페르미의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 은하에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최소 수천억 개가 존재하고 우주 전체로 보면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이토록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 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 단 1%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그중 1%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은하에만 수백만 개의 문명이 존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신호도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이 거대한 침묵,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페르미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고대 문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사들은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이집트인들은 별의 위치를 이용해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을 찾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밤하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과 지칠 줄 모르는 관찰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20세기 중반, 인류는 마침내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접시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SETI,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칠흑 같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무수한 전파들 속에서 인공적인 패턴, 지적인 존재가 보냈을 법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신호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에 담긴 편지를 기다리는 등대지기와도 같았죠. 인류의 외계 생명체 탐사 여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대담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직접 탐사선을 보내 우리 태양계 이웃들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한 것이죠. 가장 먼저 인류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우리의 붉은 이웃, 화성이었습니다. 한때 물이 흐르는 강과 거대한 호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상상력은 수많은 탐사 로버들을 화성의 붉은 먼지 위로 이끌었습니다.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로봇 탐사대원들은 수년에 걸쳐 화성의 황량한 표면을 끈기 있게 주행했습니다. 로봇 팔에 달린 드릴로 고대 암석의 표면을 긁어내고 그 시료를 분석하며 과거 생명체의 흔적, 즉 유기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사 로버가 보내온 파노라마 사진 속에서 우리는 마르고 갈라진 고대 삼각주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는 과거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시선은 화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양계 더 깊숙한 곳,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과 토성의 주변을 맴도는 얼음 위성들에게로 향했죠. 특히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위성들의 표면은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거대한 얼음 지각 아래에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 그곳에 만약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같은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심해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 주변에 태양빛 없이도 독자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의 심해에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은 외계 생명체 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태양빛이 닿는 행성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류는 보이저, 갈릴레오, 카시니와 같은 탐사선들을 머나먼 우주로 보냈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대를 떠나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그 순간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응축된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길고 외로운 비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탐사선들은 경이로운 데이터들을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 분수, 즉 가이저를 포착한 사진은 그 중에서도 백미였죠. 과학자들은 이 물기둥의 성분을 분석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단순한 물뿐만 아니라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기분자와 규산염 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엔셀라두스의 바닷속에 암석과 물이 상호작용하는 열수 활동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고 생명 탄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물, 유기물, 그리고 에너지원이 모두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화성의 마른 강바닥에서부터 토성 위성의 차가운 물기둥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흔적이라 불릴 만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물의 존재,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분자,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태양계 곳곳에서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증거일 뿐 생명체 그 자체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이나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범인의 실체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희망과 기대, 그리고 결정적 증거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는 이 과정의 반복은 외계 생명체 탐사가 얼마나 끈질긴 인내심을 요구하는 여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탐사를 준비하며 저 너머의 미지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큰 머리와 까만 눈을 가진 그레이 외계인이나 인간과 소통하며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존재들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중매체의 이미지는 실제 과학자들이 좇는 외계 생명체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 즉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 혹은 탐사선을 통해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은 지적인 문명을 이룬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 단위의 생명체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약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이 행성의 주인은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고 마침내 지성을 가진 인류가 나타나기까지는 그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불과한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따라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하고 지적인 생명체보다는 단순한 형태의 미생물이 존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생명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 즉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생명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과 유기 분자가 있는 곳에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는 탄소 대신 규소를 기반으로 하거나
물 대신 액체 메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명체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즉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생명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정의 자체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명의 정의를 더욱 폭넓게 확장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의 현실적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는 그야말로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4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죠.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인 파커 태양 탐사선의 속도로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수만 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곳에 사는 지적 생명체와 무선 통신을 시도한다고 해도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 최소 8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죠. 이러한 광대한 거리와 시간 지연의 문제는 우리가 은하계 이웃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라는 바다에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아서 옆 섬에 편지를 보내도 그 답장을 받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더욱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쥐대한 여과기, 그레이트 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생명이 탄생해서 항성 간 여행이 가능한 고등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넘어서기 극도로 어려운 단계, 즉 여과기가 존재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어쩌면 생명의 탄생 자체가 극히 드문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암울한 가능성은 대부분의 문명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 예를 들어 핵전쟁이나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 혹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같은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멸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주가 침묵하는 이유는 다른 문명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 이 위대한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 인류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여과기를 이미 통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앞에 그 거대한 필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벅찬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깨 생명체를 찾는 일은 단순히 우주 저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와 미래를 성찰하게 만드는 심오한 질문이 됩니다. 이렇듯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선 인류의 여정은 수많은 오해와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영화 속 외계인이 아닌 미생물일 가능성이 높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 자체가 한계일 수 있으며 광활한 우주의 거리와 시간은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적 문명이란 것 자체가 우주적 재앙이나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쉽사리 멸망해버리는 지극히 드물고 찰나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해야만 하죠. 이러한 냉철한 현실들을 하나씩 마주하다 보면 깨 생명체 탐사가 어쩌면 헛된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주 저편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여정은 단순히 다른 존재를 발견하는 행위를 넘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은 누구이며 생명이란 무엇이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라는 존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래된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거울을 발견하고 그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흐릿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라는 미지의 존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 질문이 만들어내는 메아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생명이 존재할 만한 행성, 즉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장비로 머나먼 별빛을 분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구가 얼마나 기적적인 조건을 갖춘 행성인지를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두꺼운 대기가 우주의 위험한 방사선을 막아주고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한 거대한 달이 행성의 자전축을 안정시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조건들. 이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의 풍요로운 생명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것은 곧 우리 고향인 지구의 소중함과 유일무이함을 재발견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집을 떠나 여행을 하던 사람이 고향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정은 인류 문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진류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위대한 목표가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피부색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화성 탐사 로버가 보내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밤을 새워 토론하는 모습을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서로 다른 국적의 우주 비행사들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 맞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외계 생명체 탐사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보는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지구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탐사는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동굴벽에 들쏘 그림을 그리며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고 범선을 타고 거친 파도를 넘어 신대륙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주선이라는 새로운 돛을 달고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광활한 우주의 지적 생명체는 정말 우리뿐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해답을 얻기까지는 수천 년, 수만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을 찾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멈추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야말로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고 문명을 발전시켜온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